자, 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 국가직 시험 한국사 이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해도 작년도와 비슷하게 그 문제 난이도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격 가능 점수 는 비쌀 것 같아요. 한 90에서 한 95점이고 95점 정도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한 90점 정도가 되면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없었고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올해의 문제를 해설을 드릴 건데 일단 해설하기 전에 올해의 문제의 특징 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도 난이도 비슷하지만은 첫 번째 약간 달라진 게 사료 문제. 그래서 이 교과서가 새롭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료들도 새롭게 추천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사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 본 사료지만은 충분히 그 사료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료가 크게 어렵진 않았다. 다만 13번 문제에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수출의 날인가? 그 문제는 제가 독심술 끝장면 때 자료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쉽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새로 개정된 교과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순한 암기 형태의 문제가 작년도 문제인데 올해부터는 약간 흐름을 보는 문제. 약간 법원직이라든가 이제 한능검 문제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흐름에 약심이 좀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근현대사 부분에 이 문제 거의 9문제죠. 그 5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좀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덜 되신 분들은 올해의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뭐 난이도가 평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그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해설 강의를 하는 것도 이제 뭐 지나간 문제니까는 요 문제의 정답을 체크하는 거 말고 우리가 또 시험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래서 6월 달에 뭐 서울시하고 지방시과 법원직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문제의 추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설 강의지만은 답을 체크하는 것보다도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제 1번 문제는 우리가 선사시대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그 독심서 끝장주에서 선사시대하고 초기국가가 좀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으니까 거의 서술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안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1번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여지없이 1번 문제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 우리 미소인식 토기와 팽이형 토기, 뭐 붉은 간토기죠. 그러니까 토기 문제에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토기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름 민문이가 신석기였고 민문이가 청동기. 알죠? 우리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였고 그 다음에 덧 무늬 토기도 신석기. 근데 청동기 시대에는 민문이 계열 토기에서 이제 자, 청동기 시대 우리 민문이죠. 이 민문이 계열이 청동기인데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자, 이 민문이 토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일단 지역에 따라서 가장 북쪽에 있는 게 미송리식이에요. 그래서 미송, 리식, 토기에서 손잡이 달린 거. 두 번째가 중부지방. 그래서 중부지방의 토기가 뭐였다? 우리 팽이형 토기. 다 민문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남부지방이 바로 뭐였냐? 우리 남부지방이 부여, 송국리였죠. 그래서 부여, 이 송국리, 식, 토기가 어느 시대 우리 청동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딱 시대는 구분이 돼요. 그리고 붉은 간토기도 청동기였지. 근데 검은 간토기가 철기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딱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유물이라든지 뭐 시대군의 자료를 준 다음에 그 시대를 묻는 거니까 뭐 청동기 하시면 되겠죠. 근데 답은 너무 쉬웠어. 우리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세형 동검은 철기였죠. 그리고 이제 자, 거친 무늬가 우리 청동기였고 잔무늬가 우리 철기에서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오수전등의 화폐인데 우리 이건 철기 시대. 그래서 철기 시대인데 우리 철기가 기원이 몇 세기? 5세기. 어디에서? 중국이죠. 그래서 철기 시대, 이 철기가 기원전 5세기 중국에서 전래가 되면서 이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시대가 어느 시대다? 철기 시대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먼저 붓이었죠. 그래서 창원 다우리에서 발견된 붓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전이라든가 발량전이라든가 오수전 같은 거. 그래서 오수전 같은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해서 이게 어느 시대? 우리 철기 시대인데 원래는 이제 명도전 요게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올해는 오수전이 나와서 약간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답이 너무 1번이지. 그래서 1번 뭐 상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철기 시대가 되겠고 자, 3번에 우리 아슐리안계 주먹도끼
근데 일단 아슐리안계가 뭔지 몰라주세요. 근데 주목도끼 넣었을 때 우리 구석기지. 근데 다만 우리 유적지를 외울 때 구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가 어디였냐 우리? 바로 연천 전곡리 유적이죠. 이 연천 전곡리에서 이제 아슐리안계 석기가 발견되면서 뭐 모비어스 학설을 뒤엎었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3번도 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고 4번은 그냥 철이 나온 거야. 철기시대지 이거. 그러니까 철기시대인데 특히 철이 많이 생산된 나라가 변환이나 그 뒤에 가야죠. 그래서 변환과 가야 지방이 어느 지방에 낙랑과 외에다가 뭘 했다 철을 수주했다 해서 철기시대니까 뭐 답을 1번으로 고르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 선사시대의 문제를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까지 연결시키면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야.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대표적인 문제가 내용 문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용에서 OX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에서 이 시대를 구분하는 문제니까는 앞으로 선사시대 공부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지방시과 서울시를 대비해서는 사진자료까지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어쨌든 난이도가 대단히 좀 낮은 문제였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바로 넘어갑니다. 해결됐죠, 2번은. 자, 이제 2번 갑니다. 자, 2번 같은 문제는 이 왕을 묻는 건데 2번 사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어려웠지만은 요거는 제가 수업 때도 요건 바로 시험장 가서 해석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렸었고 저희 독심술 사이에 그 사료, 문제적 사료인가? 그 문제집에서도 요 사료는 제가 대표 사료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힌트가 되는 건 문제가 3월이죠.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이 곡식이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고 이제 가을에 10월에 갚아라. 그래서 이게 어느 왕 때? 고국천왕 때 무슨 법? 진대법. 근데 진대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서 고국천왕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아예 대놓고 진대법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약간 전문가가 낸 것 같지는 않아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진대법의 사료를 보여주면은 고국천왕을 물어보면서 뭐 부적적인 오브를 뭘로? 행정적인 오브로 바꾼다 라든가 아니면 을파서 경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답이 2번에 쉽게 추적이 됐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낙랑이죠. 자, 이 낙랑 같은 경우는 왕을 일단 이 문제는 쉬워요. 이 낙랑군을 축출한 거니까 미천왕인데 이 낙랑군과 관련된 왕이 두 명이 있죠. 일단 동천왕 가야 돼 우리. 자, 3세기의 동천왕은 낙랑군을 뭐예요? 공격하지. 이거 낙랑군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이거 서한평이었지. 미안합니다. 동천왕은 서한평이고 이 낙랑군을 까는 왕은 백제의 고이왕. 미안해. 백제의 고이왕도 있었고 고구려 같은 건 어느 왕? 미천왕이죠. 그래서 미천왕 때 낙랑을 까는 거에서 우리 미천낙 기억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자, 3번 같은 경우는 백제의 침입으로 전산왕이 그래서 4세기에 고국 원왕. 그래서 이제 고원왕이 4세기의 백제죠. 이 백제 근초고왕과 함께 근초고왕 때 백제가 평안도 황해도 지방. 이 황해도 지방을 두고 경쟁을 하죠. 그때 고원왕이 먼저 선빵을 날렸다가 백제 근초고왕의 반격을 받고 평양성에서 전사한 게 누구다 우리? 고국 원왕이니까 지어내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영락은 너무 쉽지. 영락은 누구? 광개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구려 왕들을 물어보는데 사료가 약간 어려운 사료를 골랐지만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어쨌든 우리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도 좀 어려운 사료들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 나오는 문제들은 그런 사료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이제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괜찮았지만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방직 대비해서 이제 우리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료들도 많이 열심히 정리하시고 아마 이제 4월달, 5월달에 진행이 되는 이제 서울시 지방직 대비의 문제풀이는 새로 개정이 된 이 교과서의 사료들을 거의 보여드릴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수업을 열심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도 어렵지 않게 뭐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3번 갑시다.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돈이 빠지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돈이 빠지면은 이 도감이라는 게 나오고 이 권세가 중에서 전이 땅이죠. 민이 백성인데 이것을 빼앗은 자들이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전국에서 기뻐했다 해서 약간 우리가 배웠던 사료와 비슷해 이게. 근데 힌트는 그러니까 말을 만들면 돼요. 전민이지. 도감이죠. 만들면 뭐야? 전민, 변정, 도감이 되는 거야. 근데 전민, 변정, 도감은 처음 설치한 게 원종이에요. 그 다음에 충유랑이 있고 그 뒤에 공민왕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우왕 때도 있는데 여기 신돈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어느 왕 때? 공민왕 때인데 요 문제는 이제 왕을 물어본 게 아니죠. 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뭘 하는 기구냐 라는 건데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권세가 우리 권문세족이 있죠. 이 권문세족이 우리 산천 위표라 그래요. 그래서 산천 위표에
대농장을 소유합니다. 특히 사패전이죠. 이 사패전 같은 걸 이용해서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소유하자 이거를 자 되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전민 변정 도감인데 왕을 물어봐야 되는 거 원래 이거는 왕을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기능을 물어봤죠. 근데 여기에서 이 전민을 빼앗은 자들에게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은 땅을 다 돌려주었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3번이 답이지 이거. 그래서 이 불법적으로 권문세족이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해서 돌려주는 거 이해돼요 지금? 답은 3번인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국사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국사 문제가 아니라 국어에서 비문학 독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분석하면 되는 거고 자 일단 1번에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해서 이거는 경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시서인데 이걸 학생들이 상평창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상평창도 물론 물가를 조절을 합니다. 근데 상평창 같은 경우 이런 거야. 흉년이 들면은 시장에 쌀값이 올라가겠죠. 공급이 적으니까 그때 정부가 상평창에서 갖고 있던 쌀들을 시장에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이 물가를 조절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시전이야. 시전 상인들이죠.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임무는 경시서예요. 그러니까 경시서에서 시전도 감독하고 이 시전 상인들이 물가를 막 올려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경시서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평창과 약간 비슷한 의무가 있지만은 시전의 물가를 감독하는 건 경시서. 근데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은 상평창. 이제 이해돼요? 지금 요거 주의해야 돼 이거. 자 이번에 국가의 재정의 출납과 회계는 고려시대죠. 이거 3사지. 이 3사인데 약간 주의할 거 조선시대의 3사는 뭐였냐 우리 언론기구죠.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언론기구인데 고려시대의 3사는 무조건 이거야. 그러니까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한다 해서 이 재정 업무를 담당하지만 주의할 거 우리 호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부 중에서 우리 2호, 예병, 형공부인데 이 호부는 양안과 호적이야. 그러니까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는 건 어디 우리 호부. 내 재정의 출납과 회계는 3사. 그래서 양안은 토지장부. 그러니까 호적이 우리의 노동력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걷기 위한 장부는 호부고, 그 곡식의 출납 회계는 어땠다? 3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답은 3번이었고 아까. 자 4번에 부족한 녹봉을 복충하고자 관료의 무슨 전? 녹과전은 일단 우리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토지에도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전식과 뭐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가 있지만 이게 무신정변 때 무너져요. 그래서 무신정변 때 전식과가 무너지면서 관료들에게 줄 땅이 없는 거야. 땅이 없어서 이제 누가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관료들에게 줄 게 없죠. 그래서 우리 녹봉을 줬는데 녹봉을 줄 수가 없어 이제. 그래서 원종 때부터 이제 녹봉 대신에 뭘 줬다 우리 녹과전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과전을 줬지만 문제는 얘네들이지. 이 권문세족이 산천 위피의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이제 녹과전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종 때 바로 뭐였냐? 전민 변정도감. 충렬왕도 전민 변정도감이고 공민왕 때 이제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 나오는 거. 요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요 기구의 기능은 바로 뭐다? 우리 3번. 이지만 1번이나 2번, 4번 지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시서와 상평창의 역할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3사. 근데 조선시대 3사 비교하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무조건 우리 지방식과 서울시를 대비해서는 토지제도, 고려시대의 전시가와 녹과전까지 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3번 문제에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사료가 나왔지만은 약간 그 꽃문제, 꽈따기보다도 그냥 기능을 물어보는 거니까 아주 쉽게 정리될 수 있었고요. 아마 근데 다음에 만약에 이 사료가 나면은 공민왕 사료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 때 정리를 해도 된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3번도 어쨌든 뭐 문제 없이 해결됐습니다. 자, 4번 갑시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요 사료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암기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대외관계죠. 이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에서 특히 누구의 서희의 안용림 난판 이건데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자 우리 고려 초기에 아시아 짱이 누구였냐? 고려 초기의 아시아 짱은 거란.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예요. 그래서 요건데 제가 고려시대의 대관계를 정리해 드릴 때 고려 초기에는 거란족, 중기는 여진족, 무신육근기가 몽골이었죠. 원나라 요건데 자 어쨌든 고려 초기에 중기에 무신집권기 고려 말기까지 해서 고려시대의 원래의 대관계의 문제 순서 문제야. 근데 순서 문제가 말고 이제 내용 문제가 나올 때 요게 나올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뭐냐 우리 잘 봐요.
고려 초기의 아시아전 거란인데 이 거란과 우리 관련된 왕이 4명이에요. 태조와 정종이 있고 그 다음에 성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종이죠. 현종인데 자 일단 태조 같은 경우는 우리 훈여 10조에서 이 훈여 10조에서 금수의 나라가 누구다? 우리 거란. 이거 놀지 마라 하면서 특히 만부교였죠. 이 만부교에서 자 거란족이 보내왔던 낙탈나 금교 죽이죠. 그래서 만부교 사건이 누구 때? 태조. 그럼 태조 때부터는 거란과 사이가 안 좋지. 안 좋고 거란족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종 때가 되면은 이 거란 침략에 대비해서 청천강, 이 청천강 유역에다가 무슨 군을? 광군을 만들었던 게 누구다? 우리 정종.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구 때부터? 이 성종이죠. 이 성종과 현종 때 거란족이 몇 번? 3번을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1차가 성종이었고 자 2차와 3차가 누구 때? 현종 때에서 우리가 순서 문제를 정리할 때 이게 1차냐, 2차냐, 3차냐 이걸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소선영이 쳐들어온 게 1차 요거고 거란족의 성종이 직접 오는 게 2차고 소비압이 오는 게 3차. 요거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서희의 안용진 단판이 1차. 요겁니다. 자, 그리고 양규의 선전이 2차고 이때 강종 깨졌죠. 그리고 3차가 이제 강감찬의 귀주야. 됐어요. 지금 요거고. 특히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쳐들어온 게 2차. 요거였고 초조 대장경도 2차고 자,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돌려보낸 게 2차. 요겁니다. 근데 현종이 안 가지 쳐들어온 게 3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했던 게 요거야. 그래서 이게 1차냐, 2차냐, 3차냐 요건데 특히 제가 그때 이제 성종 때죠. 성종 때 서희와 누구냐? 서희와 소선용. 이 소선용의 안용진 단판은 자, 이 소선용의 주장과 서희의 반박을 제가 기억을 했어요. 팩트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거란족의 소선용 같은 경우는 너희 고려는 옛날 신라 땅에서 나온 나라인데 왜 옛날 고려 땅의 일부를 먹고 있냐? 그 땅을 뭐 해라? 내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바다 건너 송관을 잘 노는데 우리 거란과는 왜 안 놀아줘? 좀 놀아주자 이거였죠. 그때 서희의 반격이 뭐였어? 반박이 우리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어디 계승이다? 고구려 계승이야. 그래서 고구려 계승이고 그래서 우리의 국호도 고구려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수도도 원래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죠. 근데 뻥을 친 것이 뭐라고? 평양이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한 게 서희고 너희 거란족과 놀고 싶지만 너희와 우리 사이를 가로등 양아치가 누구였냐? 우리 여진족. 그러니까 여진족이 문제가 되니까 이 애들을 조져주면은 길을 터주면 놀 거다 하면서 완전 감동한 게 누구야? 소선영. 그래서 이때 어디를? 압록강이죠. 압록강 쪽이 강동 6주야. 이 강동 6주를 네, 압록강 쪽에 이 땅을 돌려주면서 끝난 게 몇 차? 1차. 네, 이 서희와 소선용의 바로 뭐? 안용진 단판 이 얘기지. 그래서 보시면 잘 봐요. 우리나라가 곧 어디? 고구려의 옛 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압록강 안팎에 또한 우리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양아치죠. 그 사이에 몰래 점거해서 저항하고 교활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땅을 되찾아서 성보를 쌓고 도를 통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찌 너희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고 안 놀겠냐? 여기 감독이 누구다? 우리 소선영 이거예요. 그리고 사륜 바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선영의 주장에 대한 누구의? 서희의 반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물을 물어본 건데 자 일단 인물을 답은 쉽죠? 몇 번? 몇 번이야? 우리 4번이지 이거. 그래서 소선영과 단판에서 어디를? 강동 6주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 1번은 자 우리 고려 초기의 왕들 한번 하자. 순서만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다음이 목종인데 자 목종을 날려보내고 누구를? 현종을 옹립하게 누구? 강조. 그래서 강조의 정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종을 까고 현종을 옹립한 게 누구다? 우리 강조. 그래서 많이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종을 폐위한 건 강조가 되겠고 자 귀주에서 거란군을 깐 건 3차 때죠. 강감찬. 근데 귀주가 다시 한번 나온다. 이 귀주에서 몽골을 깐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3차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족을 조지지만은 무신직권에는 박서죠. 이 몽골 박서가 어디에서? 귀주에서 이때는 몽골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주나 무조건 강감찬이 아니에요. 강감찬은 일단 거란족이고 귀주에서 몽골을 깬 게 박서가 되는 거고 이 강감찬이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 근데 옛날도 있어요. 낙성대 요 근처에 낙성대가 있죠. 그 낙성대와 관련된 인물이 바로 강감찬이에요. 그래서 강감찬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을 낙성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낙성대가 딱 나오면 누구? 강감천. 요 사료도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우리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은 윤관이지. 그래서 우리 고려 중기에 거란족이 고려 초기의 아샤장인데 고려 중기의 아샤장은 여진이었죠. 여진족이 뒤에 세운 나라가 금나라에서, 자, 우리 고려 중기의 아샤장 여진과 연결된 왕은 3명, 숙종과 예종과 또 누구였어요? 인종이었지. 인종이었는데, 자, 먼저 숙종 때는 누가 여진족이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정주성에서 누가? 윤관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윤관이 정주성에서 박살나요. 그래서 여진족의 부대가 기병 중심인데 우린 보병이었잖아. 그래서 누구를? 숙종을 쫄라. 그래서 무슨 반을? 우리 별무반을 만들어요. 자, 이 별반을 만들고 이거를 끌고 어느 왕 때? 예종 때 누구를? 여진족을 조지죠. 그래서 무슨 성을? 동북구성을 쌓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안 나왔어요, 이게. 아, 진짜 안 나와, 이거. 그래서 공엄진. 그래서 우리 공엄진, 선춘령이죠. 이 공엄진의 선춘령 지방에다가 비석을 세운다. 그래서 공엄진, 선춘령의 비석은 누굴 깨고? 여진족을 깨고. 근데 누가? 윤관이지. 윤관이고 이제 무슨 성을? 동북구성인데 어쨌든 1년 만에 돌려줘요. 돌려주면서 여진족이 무슨 나라? 금나라 세우는 거야. 이제는 금을 세우고 힘을 더 키우면서 우리에게 형제 관계를 요구할 때가 누구 때다? 예종 때인데 이건 거부한 거야, 우리가. 근데 이제 인종 때가 되죠. 인종 때가 되면 힘을 더 키워요. 더 키우면서 우리에게 무슨 관계를? 군신 관계를 요구할 때 이걸 받아들인 게 이자겸. 여기까지가 세트예요. 그래서 고려 중기에 여진족과 관련된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물론 윤관이야. 윤관이 지금 요 흐름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방직 대비해서 이제 우리 공엄진, 선춘령의 기념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진족을 조진 다음에 세운 비석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거란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 그래서 제가 아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들은 요 문제들이 어렵지 않다고 했죠. 근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할 때, 근데 작년까지 이게 먹힌 거야.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막 암기 위주로 막 공부했을 때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 사료가 단순하게 그냥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료가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료 문제까지도 천천히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래서 4번 문제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아마 오답을 쓴 학생들은 사료,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4번도 어쨌든 잘 푸신 것 같습니다. 요거고. 자, 이제 5번 갑시다. 5번은 네, 뭐 국가직 대비해서 요 형태의 문제는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 문제가 나올 때 팁이 2개 있었다. 첫 번째가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어디? 일단 평양,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충주도 있고 공주라든가 대구라든가 개석 이런 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화도도 중요한데, 근데 지역 문제가 나왔을 때는 떨지 말고 어떻게 하냐, 얘가 지어내라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뭐 평양에 대한 얘기를 다 모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 문제가 나오면 그냥 지문은 4개야. 4개니까 하나씩 지어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장수왕이 남진 정책이 일어나는 수도 어디로? 평양이지, 이거. 평양이고 묘청도 어디? 평양. 이겁니다. 이 평양인데 일단 평양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일단 평양 하면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 이 평양 할 때 고려시 때는 평양을 뭐라 불렀어요? 우리 서경이었고, 작년도의 문제는 서경을 물어보면서 우리 바로 뭐 했다고? 동령부예요. 그래서 원간섭기에, 자, 쌍성총관부가 화주 영흥지방이고, 자, 원간섭기에 동령부가 서경 평양이었고, 제주가 탐라 총관부에서 이제 작년 문제는 이 서경 평양을 물어보면서 동령부인데, 올해도 여지없이 평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건데, 자, 이 평양 같은 경우는 일단 보자. 우리 중요한 게 많지만 1번에 보시면 쌍성 총관부죠. 이거 화주 어디야? 이거 영지방에서 원간섭기의 원은 식할지였죠. 그래서 이거 철령 이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령 이북지방이다. 요거였고, 동령부가 어디? 우리 서경 평양이었고, 제주도가 탐라 총관부고, 순서까지 우리 쌍동 탐 쌍 기억해야 돼. 1번 신입니다. 자, 2번은 공주절이에요. 망이 망소이가 무신직공기에 어디? 공주 명학소에서 반란 터뜨리죠. 하면서 이 공주 명학소가 뭘로? 충순 현으로 승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이 공주도 엄청 중요한 지역이에요. 특히 공주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백제, 웅진, 천도 기억나죠? 그래서 무령왕릉 있는 곳이 어디? 공주. 요거였고, 신라 시대에는 김원창에나, 그래서 웅천주가 공주죠. 요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근대사 가서 동학대, 공주, 우금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주도 엄청 중요한 지역입니다. 3번 중요하지 이거. 답이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자, 우리 대원군 때 우리 병제, 병오신, 척해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강화도지만 신미양요의 발단이 된 제너럴 셔먼호죠. 그러니까 1866년도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어디 위치가? 평양. 요거였고 이 배를 홀딱 불태운 게 박규수. 그래서 연습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3번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4번에 형평사도 우리 항상 외웠던 거. 그러니까 조선 형평사가 나오면 먼저 외울게 연도예요. 23년. 연도 중요하고 위치는 어디다 우리? 위치는 진주에서 외웠던 문제. 그래서 이 5번 문제에도 위치 문제가 나왔지만은 뭐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 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어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까지는 어쨌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5번까지 문제를 푸시면서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요거고, 자 5번 문제가 나왔고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회선 평양이라든가 개성, 뭐 공주, 충주 이런 지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 자 이제 6번 갑시다. 6번은 삼국 통일 문제를 가장한 신라의 흐름 문제예요. 해서 자 먼저 힌트는 다 몰라도 돼. 매소성 전투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삼국 통일 과정에서 일단 나당 동맹이 648년이었고, 자 나당 동맹이 648년도에 어느 왕 때? 진덕 여왕 때 나당 동맹을 맺습니다. 물론 가서 직접 맺고 온 거는 김춘추가 되겠고, 660년도에 이제 황산벌 전투를 계기로 백제를 정벌해. 이게 무열왕 때 요거였고, 자 668년도에는 고구려죠. 자 이 고구려를 문무왕 때 정벌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671년부터 석성전투. 자, 이 석성전투를 시작으로 무슨 전쟁이? 나당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당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자, 675년도에 매소성전투. 이 매소성전투가, 자, 마지막 676년도에 바로 뭐였냐? 기벌포 전투에서 다 당나라 수군이죠. 요거를 격파를 하고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이게 어느 왕 때 우리? 요거 문무왕 때가 되겠죠. 다시 자 나당 동맹은 진덕여왕. 자 백제를 깰 때가 무열왕이고 661년부터 문무왕이야. 그래서 고구려 깰 때도 문무왕. 이거 나당 전쟁도 문무왕이에요. 그래서 문무왕 때 삼국이 통일되는 건데 문제는 요거죠. 우리 요 매소성 전투야. 요거를 딱 묶었죠. 해서 매소성 전투 이후의 상황으로 바른 걸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도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흐름을 알아도 돼. 자, 먼저 웅진도덕부죠. 자, 웅진도덕부는 먼저 668년도에 누가? 우리 나당 연합군이죠. 고구려 깨고 원래 약속은 대동강 이남은 신라 네가 먹고 대동강 이북은 당이 먹자예요. 근데 누가? 당나라가 배신하죠. 그 시작이 먼저 660년에 백제를 깬 다음에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덕부예요. 자, 웅진도덕부고 그 뒤에 663년도죠. 신라 땅에는 계림 도덕부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누구를? 문무왕을 계림 도덕에 임명합니다. 하면서 당나라 배신이고 고구려를 깬 다음에 평양이죠. 평양에다가 안동 도호부예요. 이 안동 도호부를 설치를 하면서 어쨌든 당의 배신이니까 이거 나당 전쟁 전의 상황이지. 그래서 먼저 웅진도덕부 몇 년도? 660년 기억하시면 됐어요. 기억은 지어내시면 돼요. 요거고. 자, 김음돌이 뭐뭐 사건 신문왕 때야. 자, 문무왕 다음에, 자, 우리 신라 중대,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 다음에 신문왕. 자, 신문왕 다음에 효소왕. 효소왕 다음에 우리 성덕 왕이 있고, 성덕왕 다음에 뭐 경덕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광도 나오죠. 그래서 신라의 왕들의 순서 외우면 되지. 당연히, 자, 다시 봐요. 김음돌이 뭐뭐 사건 누구 때? 신문왕 때. 그러니까 당연히 삼국통일 이후가 되는 거야. 이걸 좀 기억하시는데, 우리 신라 반라만 정리해보자. 신라의 반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담과 염족의 난, 선덕여왕 때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신문왕 때 두 개 있다. 두 개가 김음돌의 뭐뭐 사건이죠. 요거하고 이제 대문의 난, 그러니까 금마저에서 대문의 난, 요게 신문왕 때
됐죠? 자, 그리고 해공왕 때, 네,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96 각각의 난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헌덕왕 때 김원창과 김번문, 그리고 이제 자 문서왕 때 장복의 난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 진성유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을 기억하시면 어쨌든 신문왕 때 김원돌, 요건 답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국학은 당연히 어느 왕 때예요? 그러니까 신문왕 때지. 그래서 신문왕 때 국학. 자 국학에다가 공자, 제자의 화상을 안치한 게 성덕왕. 이거 태학관 받고 박사 조교도고 기술교육을 강화한 게 경도왕이에요. 그 독서 3분과는 원성왕. 이걸 기억하시면 이제 국학도 어느 왕 때 신문왕 나오는 거고. 자, 복심과 도심이죠. 부여풍과 함께 백제 부흥운동을 잘 봐요. 백제가 망하는 게 660년. 이거 660년부터 이제 663년까지야. 그래서 663년까지 우리 하얀, 뭐였지? 하얀, 주한, 도복, 하얀, 주한, 도복, 지존이에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이 누구 우리? 백제. 이거였죠. 그리고 주류성인데 한산지방. 이 한산지방이 주성에서 누구? 도침과 폭신 나오죠. 그 다음에 임존성에서 흑치상지가 있고, 흑치상지와 지수신이죠. 이 애들이 무슨 운동? 백제 부운동이지. 그때 일본에 가 있던 누구를? 부여풍. 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누구의? 일본 외에 지원을 받으면서 부운동을 전개해. 하다가 이제 요거까지 할게. 663년도지. 663년도에 무슨 전투? 백강전투야. 이 백강전투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고 부여풍이 이끄는 부운동군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면서 이 기슈문제가 임존성이 함락이 돼. 포위가 되죠. 포위가 됐을 때 여기서 투항한 배신자가 흑지상지였고 마지막까지 싸운 게 지수신이다. 그래서 이 내용 문제가 기출 문제인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이제 시기를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백제의 부흥운동은 660년부터 663년 여기니까 당연히 나당전쟁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느 걸로 우리 니은과 디귿이다. 그래서 약간 연도를 외워야 되는 문제 같지만 이거 연도보다도 삼국 통일의 흐름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 그 다음에 효소왕, 성덕왕, 경덕왕 그 얘기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성이 딱 키워드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사료도 뭐 처음 나온 사료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료지만은 네 충분히 해석이 된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사료에 낯설지만은 뭐 꼼꼼하게 다 해석 꼼꼼하진 않아도 그 사료를 가지고 다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료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6번도 이렇게 해서 아마 잘 정리하셨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7번 갑시다. 7번은 다음 사건 순서 문제인데, 자 우리 삼국의 항쟁 문제에서, 그러니까 삼국의 정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순서 문제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순서 문제고 제가 요 삼국의 항쟁 과정 특강까지 했어. 아주 연습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삼국의 항쟁 문제가 나오면 먼저 왕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 보자, 우리. 자, 신라의 우상국은 지증왕. 이게 나옵니다. 몇 세기? 6세기. 딱 찍어주시면 돼요. 왕하고. 자, 고구려의 서한평 계속 나오네. 네, 이 서한평은 누구냐, 우리? 일단 미천왕입니다. 자, 미천왕이 서한평을 점령하죠. 몇 세기? 4세기인데, 이 서한평과 우리 관련된 왕이 2명. 아까 그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동천왕. 그러니까 동천왕은 3세기에 서한평 지방을 공격을 해요. 이 공격을 했다가 위나라 관구검과 왕기의 공격을 받았다. 이건 3세기. 그래서 이 동천왕은 서한평을 못 먹는 거야. 근데 서한평을 완전히 점령하고 낙랑을 까는 게 누구? 미천왕. 됐고요. 자, 백제의 대야성 점령인데 이거 7세기죠. 어느 왕 때? 의자왕이고 신라 어느 왕 때? 선덕여왕. 그래서 642년도에. 그래서 642년도에 이제 백제 의제왕이 신라를 공격한다. 그래서 신라 여대를 대야성을 점령하는 거. 요게 7세기였죠. 자, 그래서 신라의 금관가야 병화금 6세기 어느 왕 때? 버풍왕이에요.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잘 봐요. 삼국의 순서 문제가 나오면 먼저 왕을 체크하시고 세 개를 딱 찍으면 돼요. 근데 같은 세 개에 2개가 나온 거야. 근데 국가가 섞이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행히도 야, 지증왕도 신라, 버풍왕도 신라죠. 근데 누가 먼저해? 지증왕이 먼저지. 그래서 요 문제 이제 그냥 4세기 미천왕, 다음에 6세기 지증왕, 다음에
6세기 법흥왕, 7세기 의제왕에서 나, 다음에 가, 라, 다 해서 3번이 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의 항쟁 문제는 올해는 약간 쉽게 문제가 출제됐지만 어쨌든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왕을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그리고 왕에 대해서 세기를 외워야 돼. 그래서 삼국의 그 왕들의 세기를 외우시고 세 번째가 순서 문제 할 때 같은 국가 왕들이 있죠. 고구려 왕의 순서라든가 백제 왕의 순서, 뭐 신라 왕의 순서를 외워놓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약간 꼬는 문제도 있지만 그건 이제 오늘 말고 4월달, 5월달 우리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삼국의 항쟁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순서 문제의 최고 난이도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이 삼국의 항쟁이었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가장 고민했던 게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문제도 많이 드렸었는데 문제가 좀 쉽게 나와서 그래 어쨌든 여러분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어쨌든 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제 8번 문제 갑시다. 8번은 고려시대 문화유산인데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문제가 나오면 되게 떨어요. 근데 문화 문제가 나오면 떠는데 올해 문화 문제의 특징은 그냥 정해진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요게 답이고 요거 답이고 그래서 문화가 나왔지만 되게 쉽게 나왔다. 그래서 먼저 이제 1번 문제는 뭐 성불사 응징전이죠. 그러니까 성불사 응징전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양식? 다포 양식. 그래서 우리 외웠던 거. 자, 고려시대 건축. 자, 고려시대 건축 엄청 강조했어요. 이 고려시대 건축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주심포와 다포다. 그래서 고려 전기는 주심포, 후기는 다포. 아, 고려 전기 주심포, 후기는 주심포도 있고 다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게 주심포식의 건물과 다포 양식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주심포 양식은 주심, 뽕, 석수를 우리 외웠던 거. 그 다포 양식은 사는 건 다 인과 응보다. 그래서 외웠던 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자 주심포 양식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고 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고요. 자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걸 외웠었고 자 다포 양식은 서광사, 응징전, 성불사, 응징전, 심원사, 보광전이 있고 조선시대 건축에 영향을 준 건 다포 양식 외웠던 거고 나온 김에 내용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특히 내용 문제가 나오면 주심포 중에서 이제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의 특징은 현존 최고의 목조건축 첫 번째 이거 자 두 번째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일단 두 가지 할게요. 일단 우리 주심포 양식의 건축의 특징은 지붕 양식이 맞배 지붕이에요. 맞배 지붕인데 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만 무슨 지붕이다 우리 팔짝 지붕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예산, 수석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백제식 건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은 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우리 고려시대 불상 두 개 외워야 돼. 영부하고 관미신. 그래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사항이 최대의 불상이고 은진밀기고 영부아 기억나죠?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불상 지금 길어. 그래서 영부아. 여기 신라 양식. 그게 여기에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1번 문제, 1번 시면은 지울 수 있어요. 맞네, 요거는. 자, 2번 탑이지. 이 탑도 우리 신라부터, 삼국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 탑인데, 자, 마지막 특강 때 우리 탑을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탑은, 일단 고려시대 탑은요, 다각다층이에요. 이 다각다층의 탑의 특징인데, 이 다각다층의 탑의 영향은 송이야. 이 송의 영향. 그래서 송의 영향을 받은 게 지금 나왔던 월정사, 팔각, 월정사, 이 팔각, 9층 석탑이 어디 영향? 송. 틀렸네, 이거. 원이 아니죠. 송의 영향이지. 그리고 원의 영향을 받은 건 우리, 자, 원의 영향을 받은 건 나, 경, 원을 기억하는 거. 다시 뭐? 나, 경, 원. 그냥 외웠던 거, 우리. 그래서 남아불교죠. 자, 원의 남아불교, 라마불교에 영향을 받은 게 경천사, 10층 석탑이고, 요게 조선시대, 세조 때 원각, 사지의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는 거. 그 두 개의 탑의 특징은 대리석. 그래서 엄청 화려했던 거고, 특히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일본이 한번 훔쳐갔죠. 훔쳐갔다가 돌려줘. 돌려줘서 경복궁에 잠깐 보관하다가 지금은 국립
네, 중앙박물관에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세조죠. 조선시대 세조 때 만들어지고 지금 어디에 이게? 탑골공원에 있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탑도 정리됐고, 자, 우리 탑 정리할 때 고려시대 탑 중에 조금 이제 중요한 게 승탑. 잘 들어봐요. 이제 승탑인데, 승탑에서 올해 좀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쉽게 나왔어요. 근데 승탑은 먼저 선종불교.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선종불교고 두 번째가 네, 팔각 원당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형적인 형태가 이제 팔각 원당형인데, 자, 이게 신라 양식. 그래서 신라 시대에도 신라 말에 선종불교가 유행을 하죠. 하면서 이제 쌍봉사, 철가문, 선사탑 같은 승탑이 나온 거고, 고려 시대에도 신라 양식의 네, 팔각 원당형이 유행을 한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강조했던 게 고달사지 이거야. 그래서 고달사지 원종국사, 고달사지 원종국사 해진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달사지 원종국사 해진탑, 이걸 줄여서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시대의 승탑이었고 형태가 팔각 원당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예외가 있죠. 고려시대 승탑 중에 예외가 일단 가장 잘 나오는 게 지광국사 현묘탑. 다시 지광국사. 자, 지광국사 현묘탑은 뭐였죠 이거? 현묘탑은 사각. 이건 사각의 형태고, 근데 유행은 원래 팔각 원당형인데 사각이 요거야. 그리고 교과서에서 추가된 게 이거였어요. 실륵사. 이걸 외워놔야 돼. 실륵사, 보제존자, 부도. 보제존자, 부도라고 해서 부도가 승탑인데 요게 전에 교과서에는 없다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아마 시험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돼서 문제가 나면 요거였는데 좀 쉽게 나왔으니까, 이 실륵사, 보제존자, 부도는 석종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 모양이야. 이 종 모양의 석종형이 바로 뭐다? 실륵사, 보제존자, 부도에서 요게 전에 한번 한능검에 나왔던 문제고 이번에 교과서에 추가가 돼서 제가 마지막에 학생들이 요걸 좀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쉽게 요게 나와서 쉽게 풀었을 겁니다. 요게서 요 세 개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신라 시대의 승탑에 영향을 받은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 고달사지 원종국사 해진탑 요거고, 자, 그리고 지광국사 현묘탑은 사각이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할게요. 실륵사, 보제존자, 부도가 석종형이다. 그리고 이제 뭐 홍법국사 실상탑도 있어요. 혼합형에. 근데 그건 아직 교과서에 추가가 안 돼가지고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일단 3번도 우리는 지을 수 있습니다. 됐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직지죠. 그래서 직지, 심체, 요절인데, 자, 우리 고려시대 문화유산 중에서 세계 짱 먹는 게 금속활자예요. 그래서 금속활자는 상정고금 예문과 직지, 심체, 요절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최윤의가 쓴 게 상정고금 예문, 백운화상, 이 백운화상이라는 승려가 쓴 게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요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유교적인 예법서적이 상정고금 예문이고 불교 서적이야. 이 불교 서적이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요거고, 자, 그리고 최후 때 강화도에서 28개를 금속활자로 재인쇄한 게 상정고금 예문 요겁니다. 그리고 우왕 때죠. 자, 우왕 때 위치가 중요한데 어디? 청주, 흥덕 사이. 우왕 때 청주 중요합니다. 청주, 흥덕 사이에서 만들어진 게 직지, 심체, 요절 요거고, 자, 그리고 문헌상 최초가 상정고금 예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정고금 예문 남아있지는 않죠. 남아있는 건 바로 직지, 심체, 요절에서 얘가 이제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네스코의 기록유산, 이걸 신문 나왔더라, 기사에. 그래서 직지, 심체, 요절이 독일인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78년이 앞서요. 요게. 그래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직지, 심체, 요절인데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거야. 이게 우리 거니까 돌려줄 생각이 있냐? 했는데 없대요. 그 이유가 우리 의견 돌려줬죠. 우리 임대 영책이지만 의계 같은 약탈 문화자야. 그래서 이제 돌려준 건데 이 직지, 심체, 요절은 약탈한 게 아니라 프랑스의 관리가 돈 주고 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져갔기 때문에 돌릴 생각은 없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세계 최고로 인정은 한다. 그래서 직지, 심체, 요절이고, 이게 9년인가 한번 나왔을 때 얘는 병인양요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병인양요 때 털린 건 의궤 요거고 얘는 털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니까 뭐 지워내시면 돼요. 답이 어느 거? 아, 이거 동그라미지? 동그라미고. 얘가 틀렸다.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자, 문화사가 나왔지만은 아주 쉽게 나와서 이 문제도 뭐 우리 학생들이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요거고. 자, 이제 9번 갑시다, 이제. 8번까지 왔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왜 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왔을 때 다음에 지방시과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를 지금 그 포인트를 잡아 드리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9번도 조선시대 지도 문제. 자, 조선시대 지도 문제는 먼저 우리가 엄청 많이 연습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 문제지, 우리. 자, 순서 한번 합시다. 우리, 자, 지도에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나왔죠.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어느 왕 때? 태종 때 나온 세계지도. 그래서 태종 때 나온 세계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 얘가 동해안 최고예요. 그 보관은 어디? 일본에 있고. 요거. 자, 그 다음에 동국지도가 있죠. 이 동국지도가 두 개 나와야 돼. 자, 우리 동국지도는, 자, 세조 시절 때 한 번 있고, 영조 때가 있죠. 근데 둘 다, 네, 일단 최초가 있어. 이 최초인데, 세조 때 나왔던 동국지도는 현존, 최초의 실측지도예요. 이 최초의 실측지도가 세조 때 동국지도. 고, 영조 때 동국지도가 정상기죠. 이 정상기라는 분이 만든, 네, 바로 뭐다? 백리척. 최초로 몇 리척? 백리척을 이용한 지도가 바로 무슨 지도? 동국지도.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동국지도가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요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우리 조선 방역지도. 다시 보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태종. 요거죠. 그리고 동국지도 두 개 기억하는 거야. 세조 때 동국지도가 최초의 실측지도. 그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최초의 축척. 특히 몇 리척? 백리척. 요거였죠. 그리고 이제 조선 방역지도 왕만 기억하는 거지. 이게 어느 왕 때? 명종 때 요거였고. 그리고 이제 요 처음 나온 건데 고려 만국전도. 자, 이 고려 만국전도는 선조 때예요. 이 선조 때 누가? 이광정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뭐 했다? 전래. 이게 전래가 된 서양식 세계지도야. 그래서 답을 가시면 잘 봐요. 이번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고려만국전도에 이걸 참고할 수가 없지. 잘 봐요.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태종 때고 이 고려만국전도가 들어온 건 선조 때예요. 그러니까 참고할 수도 없어. 그래서 안 된다. 2번이 틀렸네, 요거. 틀렸고. 특히 자, 이 혼일강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태종 때 나왔던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일단 아까 얘기했죠. 왕이 어느 왕 때? 태종. 잘 들어봐, 이제 태종이고 이게 동해안 최고의 세계지도인데 중국에 지도가 있어요. 중국의 혼일강리도라 그래. 중국의 혼일강리도라는 지도에다가 조선이죠. 이 조선의 전국 지도인 팔도도 이 팔도도에다가 이제 일본 지도 같은 걸 참고해서 만든 세계지도가 바로 뭐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특히 이 지도의 특징은 중국을 엄청 크게 그려요. 그러니까 중국 중심이고 조선도 엄청 크게 그려서 약간 자주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지도지만 어디가 우리 아메리카 대륙이 없어서 우리 외웠던 거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어디가 없다? 아메리카 대륙이 없다 해서 우리 아메리카도 기억해야 돼. 알겠죠? 요거 지도. 어쨌든 이 지도는 중국의 혼일강리도를 참고한 거지 고려만국전도를 참고한 게 아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됐고. 자, 그다음 요게 관방도까지 해봅시다, 우리. 요게 관방도는 숙종 때 청나라 군사기지까지 그렸죠. 그래서 북벌을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거고 영조 때 정상기가 동국지도 최초의 축적 백리척. 그리고 철종 때 누가? 김정호. 철종 때 김정호가 무슨 지도? 태동이 지도는 무조건 심리마다 방점. 요거였죠. 그래서 조선시대 지도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내용 문제가 나오면 쉬운 거예요. 근데 순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연습시켜 드렸는데 어쨌든 내용 문제가 나왔지만은 쉽게 풀 수 있고 어쨌든 이 고려만국전도가 혼일강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도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화사가 나왔지만 요번에 특징은 문화사는 되게 쉽게 난이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난이도가 쫙 올라갈 때 그때는 문화사가 좀 어려워요. 또 근대사가 어렵든가. 근데 문화사가 쉬워서 어쨌든 그 전 시험보다는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9번 정리됐고요. 자, 10번 갑시다. 이제 10번도 약간 사료가 어려워. 근데 잘 봐요. 이 사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처음 본 사료야. 하지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료를 잘 보시면 유성룡이 나오고 임난 이후에 그 조선 후기인데 미곡을 어째요. 미곡이 뭘까? 쌀을 걷는데 이게 편리하대. 성시되지 못했대요. 이 얘기 잠깐 좀 이따 해줄게. 그 1608년도 이게 광해군 때야. 이 광해군 때 이르러서 이원익의 건의로 이제 자 이것을 비로소 시행하는데 민결이죠. 민결 백성들의 결이 뭐냐? 토지예요. 토지에다가 뭐를 쌀을 걷지. 이거를 딱 보시면 토지에다 쌀을 걷는다. 힌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료를 보고 이건 대동법이구나 라는 게 딱 떠오르면 제일 좋아. 근데 잘 봐, 이제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시험장 가면은 이게 긴장감이 너무 올라가. 그래서 이 사료가 해석이 잘 안 돼. 안 될 때는 그 사료 계속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일단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거지. 옳지 않은 건데 이 사료를 보고 해석이 안 되면 선지를 먼저 봐. 선지를 보시면 거꾸로 이제 대입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장시의 확대에 기여했다라는 건데 일단 장시는 우리 15세기 말에 어디? 전라도예요. 이 전라도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16세기 중반이 되면은 전국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죠. 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장시가 몇 개? 1000여 개야. 이 1000여 개까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상설시장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대기. 자, 2번. 지주에게, 잘 봐요. 결작을 부과한대요.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다? 균역법이죠. 그래서 우리 균역법에서 이거 어느 왕 때? 영조. 자, 우리 균역법이 나오면 무조건 뭐였냐? 두 필의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충하는 거. 그래서 먼저 균역법 보충할 때 군포를 깎아준 거니까 보충할 때 결작이에요. 그래서 결작 몇 두? 두 두. 요거 선무군관포죠. 일부 양반이 아니야.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이란 타이틀을 주고 선무군관포를 한 필씩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세, 염세, 선세 등으로 보충을 하는데 이거 무슨 법? 균역법을 얘기하는 거지. 요거고. 자, 세 번째 공납의 폐단. 이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게 무슨 법이다 우리? 대동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일단 대동법이 나와. 요거고. 좀 이따. 자, 4번은 공인에게 비용. 공인 나왔네. 그거 대동법이죠. 해서 보니까 이제 사료가 거꾸로 해석이 돼요. 대동법 두 개 있으니까 당연히 대동법이야 이거는. 그 1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선해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선해청을 설치하고 누구에게? 공인에게 돈을 줘.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공인이 어디 가서? 시장 가서 물건을 사오겠지. 그럼 당연히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중에 하나 바로 뭐다? 장시지. 그럼 장시의 확대에도 영향을 주는 게 대동법이에요. 됐니 지금? 그래서 답 몇 번이고? 2번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사료가 해석이 안 되시면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소국법으로 3번, 4번이 대동법이니까 당연히 이 사료는 대동법이고 근데 2번은 누가 와도 균역법이니까 답이 어느 거? 2번 가시면 돼. 됐어요. 지금 요건데 어쨌든 대동법이 나왔는데 이 대동법은 우리가 수업할 때도 미리 준비한 거야. 요 조선시대 후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세금제도가 나오면 무조건 대동법은 나온다 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이 대동법은 일단 우리 16세기 자 보실게요.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요 얘기를 해야 될 건데 16세기의 박납의 폐단이라고 해요. 이 박납의 폐단에서 자 우리 공납이죠. 이 박납의 폐단이 바로 공납의 문제점이야. 이 공납의 문제점인데 자 공납 같은 경우는 다시 할게요. 기본기부터 하자 우리. 공납은 어디에다가 집집마다 자 농민들에게 현물이죠.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 현물을 직접 거두게 하는 게 공납이에요. 근데 농민들이 이 현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걸 대신 구해주는 놈들이 나온 거야. 그 대신 구해주는 걸 박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납으로 물건을 대신 구해주고 농민들에게는 물건 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박납을 하는 놈들이 이 물건 값을 얼마나 100배 이상을 받아먹는 거지. 그래서 16세기에
농민들이 뭐 때문에 박나베 폐단 때문에 거의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의 농민들이 가장 괴로워한 거 바로 뭐다? 박나베 폐단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조식이 나온다. 이 조식 같은 경우는 설이 망국론이에요. 그래서 설이 망국론에서 이 박나베 폐단 요거를 주도한 놈들이 중앙의 설이에요. 이 설이들의 박나베 폐단 때문에 농민들이 망하니까 요걸 비판한 게 조식의 설이 망론이고, 그리고 이제 이이나 잘 들어봐. 이이나 유성룡이에요. 조광조도 있다. 이이나 유성룡이나 조광조 등이 수미법을 주장하는 거야. 또는 대공 수미법 해서 대공 공납 대신에 뭘로 걷자? 쌀로 걷자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성룡도 역시 미국을 걷자예요. 무슨 법? 수미법. 근데 시행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누구 때부터? 광해군 때부터 무슨 법? 대동법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법을 다시 알아. 그럼 호요. 이 호에다 부과하던 걸 이제 어디로? 토지에다가. 맞죠? 현물 대신에 뭘로? 쌀로 걷는 거지. 쌀 몇 두를? 12두. 근데 없으면 뭘로? 배. 배도 없으면 뭘로? 돈을 걷자 해. 그래서 민결에다가 미국 걷는 거. 무슨 법? 대동법. 근데 이게 시작은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 자, 인조 때는 어디? 강원도. 그다음에 효종 때가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와 전라도에. 그 숙종 때 마지막으로 경상도와 황해도죠. 그래서 전국 시행에 100년 걸린 거지. 이 100년 걸린 이유가 누구? 지주의 반발 때문이다. 왜? 이 대동법 자체가 지주에게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호에 부과하는 거 어디에? 토지죠. 그러니까 땅 많은 놈은 많이 내고 적은 놈은 적게 내고 없는 놈은 내지 말고 해. 그럼 땅이 없는 농민들 완전 화이팅이지. 근데 땅이 많은 지주에게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주의 반발로 100년 걸린 거. 첫 번째 이거 기억해야 돼. 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공인에게 비용을 주죠. 그래서 이 비용을 걷는데 대동세를 걷어. 한 결당 몇 두? 12두예요. 근데 이때 요까지 할게 우리. 자, 상남미와 유치미까지 합시다. 이 상남미하고 뭐까지? 유치미까지 해서 갑니다. 이제 이 상남미는 봄에 걷어요. 유치미는 가을에 걷는데 이 상남미를 선해청에 올려보내는 거야. 그럼 선해청에서 이거를 공인에게 주면서 물건 구해와 이거고, 유치미 누가? 우리 수령이 쓰는 거죠. 수령의 비용으로 쓰는 게 유치미인데 점차 상남미의 비중이 증가, 유치미가 감소 하니까 우리 수령들이 돈이 없죠. 아껴 쓰고 아껴 쓸 놈들이 아니다. 뭐 할까? 농민들을 더 삥 뜯는 거야. 또 농민들을 수출한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요 문제 10번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사료도 기본 내용을 갖고 해석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속어법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을 완벽하게 몰라도 이제 어떻게든 답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10번 문제는 사료가 어려웠으면 선지를 지우시고, 사료가 해석이 되시면 바로 문제가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요 문제, 그래서 요 문제도 우리 독심술에도 있고, 특히 제가 독심술 사이에 문제적 사료, 그 문제지면 거의 이거와 흡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냈던 문제가 대동법을 물어보면서 거기에다가 대동법과 관련이 없는 거에서 네, 결자 걷었다. 이 문제를 딱 보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적중한 문제가 이제 10번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우리 1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근대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 근대사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고, 그래서 일단 11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가히 인물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근대사 문제가 나올 때 누가? 흥선대문이죠. 나오면 제가 너무 땡큐다 이거. 그래서 한 문제 거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원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난이도가 없어요. 이제 사료도 처음 보는 사료 같지만 잘 보시면, 자,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서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 만동묘 기억나죠? 그 만동묘는 송시열. 그러니까 송시열이 자 화양동 서원이 있고, 그러니까 송시열을 모시는 서원이 화양동 서원이고, 송시열의 명으로 명나라 황제를 뭐해라?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만든 게 만동묘인데, 있죠? 요 만동묘와 화양동 서원 또 깨고 서원들을 엄청 박살내게 두고 흥선대원군인데, 자, 다시 설립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우리 누가? 바로 이 양반 유생들이 가장 시했던 게 바로 뭐다? 호포지하고 서원철폐야.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 반발을 하니까 이 사람이 크게 노예해서 네, 안 된다 이거지 하면서 더 많은 서원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뭐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 얘기인데, 자, 일단 답은 2번이죠. 2번에서 우리 흥선대원 나올 때
대전 회통이 아니지. 아, 미쳤구나. 2번이 아니시면 3번. 3번이죠.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비변사를 혁파하는 거예요. 특히 비변사 같은 경우 우리 중종 때, 16세기 중종 때 삼포해란을 계기로 왜구와 또 누구?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든 임시기구가 비변사였고, 이게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전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상설기구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기구 된 거야. 그래서 세도 가문까지도 이제 어디가 비변사가 최고기구였죠. 그러니까 대원군 누굴 까야 돼? 세도 가문을 까야지. 까기 위해서 이 세도 가문의 권력 기반이 어디? 비변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비변사를 혁파하면서 이제 정치는 의정부, 군사는 삼군부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 3번 바로 나옵니다. 네, 1번 보자 우리. 자, 대원군의 정책 중에서 우리 일단 왕권 강화책도 있지만 민생 안정책이죠. 그래서 민생 안정책에서 특히 삼정이 몰라. 근데 해결할 때 삼정은 바로 뭐예요? 우리 전정과 또 뭐지? 군정. 그러니까 환곡이죠. 이 전정과 군전과 환곡인데 이 환곡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사창제. 그래서 정부가 하던 게 환곡인데 이걸 민간 자율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창제가 조선 초기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과 문종 때 실시하다가 이게 성종 때 폐지가 돼 문제가 있어서. 근데 19세기가 되죠. 19세기에는 환곡의 문란이 더 심한 거야. 그래서 차라리 뭘로 가자? 사창제. 요거였고. 자, 군정의 문란은 양반들도 몰래라. 군포를 내라. 호포제. 이 호포제를 동포라고도 하죠. 요게 있었고요. 자, 전정의 문란은 무슨 사업? 양전사업.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하죠. 양전사업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숨겨놓은 땅들을 다 찾아내는데 여기 지게까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양전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이 지게는 대한제국대. 그러니까 대한제국대 고종의 양전시계 사업이죠. 저는 주의할 요건데 어쨌든 우리는 환곡이 나왔고 1번 맞습니다. 자, 2번은 법전이죠. 법전은 우리 일단 경제 6전부터 하자. 경제 6전이 태조 때 조준. 그리고 경국대전의 시작이 세조, 완성이 성종이죠. 그리고 그 뒤에 추가된 법들을 모은 게 속대전이 영조. 그 다시 추가된 걸 모은 게 정주호 때 대전 통편이고 대원군은 대전 회통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 대전 회통은 잠깐 다시 볼게. 자, 대전 회통은 일단 고종 때 흥선 대원군이 만든 거고 요거를 우리가 총정리 법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총정리 법전이라고 해서 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경국대전이죠. 이 경국대전 때 만들어진 법은 원으로 표기합니다. 속대전 때 새로 추가된 법은 속으로 표기해요. 그 다음에 대전 통편이지. 대전 통편 때 나온 법은 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종 때 이 대전 회통이죠. 대원군 때 이때 추가된 법은 뭘로? 보로 표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속, 증, 보로 표기하면서 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총정리 법전이 대전 회통. 이거 쉬운 문제였고. 자, 4번에 통상수교 거부정책. 맞죠? 그래서 우리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전쟁 2번이 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병인양요고 미국이 신미양요. 기억나죠? 하고 척하비까지. 그래서 병인작, 신미를 위해서 뭐 11번 문제는 근대사의 시작이지만 근데 어쨌든 뭐 그동안 연습했던 것도 있지만 뭐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대원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 그래서 대원군 얘기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요 문제였고. 자, 11번도 어쨌든 잘 해결됐습니다. 12번 봅시다. 12번도 사료가 약간 처음 본 사료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료지만 그래도 해결 가능합니다. 일단 문제가 옳지 않은 거니까 소고법이 된다는 얘기고. 자, 일단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이건데, 자, 우리 근대사에서 일제강점기, 자, 우리 최초로 공화정을 목표로 한 게 신민회예요. 신민회고 최초의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된 게 임시정부. 근데 어쨌든 이 민주공화제에서 어쨌든 약간 느낌이 옵니다. 그 두 번째가 민국 원년 3월 1일에, 3월 1일에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데 이거 3.1운동이겠네. 3.1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몇 년도에? 19년. 이거죠. 그리고 자, 중략. 이제 본 정부가 전국의,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조직이 돼요. 해서 우리 3월 1일 3.1운동을 계기로 정부가 나오고 이 정부의 목적은 바로 뭐다? 광복이에요. 그럼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할 바로 뭐가? 임시정부. 그래서 이 사료는 바로 뭐 임시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얘기를 물어보는데
물론 우리가 예상한 문제는 임시정부 약간 어려울 때가 연도 문제예요.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 발각이 21년, 국민대표회의가 23년이었고 이승만이 탄핵이 되고 박은식이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게 25년. 그리고 한인애국단이 31년이고 이봉창, 상한이사변, 윤봉길이 32년 하고 이동해야 돼 이제. 이동 시기에 한국국민당이 35년, 이거 한광단 기억나죠?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가 37년, 이거 이제 한국독립당이 40년 만들어지고 충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칭 가서 이제 주석제 개헌이 있고요. 뭐 광복군도 나오는 거고, 뭐 41년도에는 건국강령과 뭐 대일 선전포가 쭉 나오죠. 그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어쨌든 임시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지만 올해는 그래서 쉬웠던 문제가 내용 문제야. 그래서 먼저 자 독립공채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군 자금이죠. 이걸 모금하기 위해서 이제 자 왜 우리 독립공채나 또는 애국공채라 그래.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라는 걸 발행을 하고 의원금을 모아요. 모으고 이제 또 하나 할게. 이런 독립군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산에 무슨 상회? 백산상회. 부산의 이 백산상회나 만주의 일용양행이죠. 만주의 일용양행 같은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독립군 자금을 조달한 게 임시정부다. 어쨌든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온 거고. 쉬워요. 자, 이번에 독립신문 있죠. 이 독립신문은 물론 독립협회도 있어. 근데 임시정부도 이제 25년까지는 독립신문을 발행합니다. 특히 놀라지 마. 이 독립신문의 주필이 이광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일단 정상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신문 나온 적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 비싼 게 사료 편찬소. 또 기억하셔야 돼요. 임시정부에서 사료 편찬소에서 독립신문도 있고 이 사료 편찬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안창호가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든가 박윤식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등을 쓰는 게 임시정부 활동이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자, 3번의 연통부. 네, 학생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소심한가? 보통 우리 연통제라고 배우죠. 그러니까 교통국과 연통제에서 비밀 행정 조직망이 연통제. 그 정보 수집이 교통국이고 발각되는 게 21년인데 연통제가 아니라 연통부니까 X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 거야. 그러지 말자. 요거는 4번을 봐봐. 자, 4번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전환국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국 같은 경우는 우리 연도까지 배웠죠. 몇 년도에? 83년. 그래서 이제 강화도시를 하기 위해 고종이 개화정책에 들어갑니다. 개화정책에 들어가면서 83년도에 전환국과 또 어디서 방문국과 또 왜요? 기기창 등을 만들고 84년도에는 우정국까지 나오는데 몇 년도에 일단 우리 83년이지. 그럼 임시정부가 아니죠, 이거는. 특히 화폐를 발행하는 게 전환국. 요거였고. 자, 신문이 방문국. 그래서 방문국에서 나온 신문이 두 개 있죠. 최초가 한성 순보. 내 갑신정변 때 방문국이 불타. 그래서 85년도에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86년부터 다시 나온 신문이 한성 주보. 그래서 한성 순보와 한성 주보를 발행한 게 방문국이고, 무기가 기기창. 우편은 우정국이죠. 근데 연도 몇 년도? 83년. 그래서 전환국이 몇 년도에 83년 있었다 하시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총평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근대사가 되게 좋아요. 근데 되게 쉬운 거는 기본기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이제 기본기에서 갑자기 학생들이 1번, 2번, 3번 가다가 전환국의 연도를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학생들하고 계속 이제 작년부터 쭉 준비했던 게 근대사 연도를 좀 외우자. 그래서 올해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연도를 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어려운 연도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연도 문제 때문에 올해 근대사 문제가 좀 어려웠던 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연도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답은 4번 가시면 되겠고, 특히 임시정부는 요 문제 쉬운 거예요.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 어쨌든 연도, 아까 우리 연통제 교통국의 발각이 21년, 뭐 국민대표회의 23년 이런 연도들을 하나씩 다 기억을 해두시고, 근대사에서 꼭 우리가 외워야 되는 연도를 반드시 외우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자 12번도 괜찮았습니다. 그 이제 문제 13번 문제야. 이 13번 문제를 보면서 제가 딱 그 총평하러 올 때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제 1회 수출의 날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거의 감동이었어요. 이게 지금 내 기출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출에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독심술 끝장전 할 때
4주차에 그 4주차 자료를 제가 뭐 천재교육, 금성, 뭐 동아, 해냄 해서 8개 교과서를 다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다고 이거를.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보자. 중요한 내용들을. 근데 이게 딱 마지막 자료도 아니고 진짜 독심술 마지막 4주차예요. 4주차에 데이 몇이냐? 01이야 이거. 첫날 목요일 자료에. 목요일 자료에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은 바로 문자가 오더라고. 나왔다고 이 문제가.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걸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주문 봐 자료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제가 어쨌든 우리가 후회 없이 시험을 보자. 다 볼 수 있는 것들은 보고 가야지. 그래서 교과서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는데 그거를 좀 하루에 그래서 조금씩 보면 되는데 야 그걸 보고 갔으면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봤으니까 아쉽지 지금. 그러니까 지방시과 서울시를 대비해서는 진짜 정말로 무조건이야. 주는 자료들을 다 보세요. 다 보시고 가시면 어쨌든 하나 걸릴 수 있다. 아니 선생님 이거 하나 맞추는 걸 다 봅니까? 근데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서 잠깐 이거 뭐지? 설명해 주면 거기에 1964년도가 나와. 이게 누구 때지? 우리 박정희 때. 이게 박정희 때 1억 달러 수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을 합니다. 물론 수출은 우리 100억 달러가 중요하죠. 이게 100억 달러 몇 년도? 77년도인데 1억 달러 수출을 기념을 해서 요거를 이날을 수출의 날, 이게 수출의 날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1990년대 가면 이게 무역의 날로 바뀌어. 명칭이. 이게 무역의 날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 수출날 몇 년도? 64년이고 네, 아쉽지만 어쨌든 우리 독심술 끝장전 4주차에 나와 있는 네, 그 자료를 꼭 좀 보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주는 자료 잘 봐야 돼. 자, 어쨌든 이 문제는 핵심이 해석이 안 돼. 나를 물어보는 거지만 힌트는 수출날밖에 없어요. 이건데 자기 누구 때? 박정희 때 합니다. 몇 년도? 64년인데 요 문제는 약간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은 복수형 대비 될 수 있어. 요게 왜냐면은 안 될 수 있지만 이 나가 집권이죠. 이 집권할 당시인데 이 문제를 내신 분은 그냥 평이하게 박정희죠. 64년도니까 박정희 때니까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을 때를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집권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권력을 잡거나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거나 정권을 잡는 걸 집권이라고 하는데 박정희는 이미 몇 년도에? 61년도야. 61년도에 5.16이죠.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이제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군정을 실시하면서 권력을 잡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62년도죠. 62년도에 민정 이양을 위해서 62년 12월 달에 몇 차 개헌? 5차 개헌을 한다고. 그래서 5차 개헌을 하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와 또 임기 얼마? 4년. 1회 중임이죠. 1회 중임의 몇 차 개헌? 5차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공화국 때 장면이죠. 이 장면 때는, 장면 내각 때는 대통령 이익이 있어. 있지만 국회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간선제였지. 다시 몰래 이거를 직선제로 개헌을 한다. 해서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한 다음에 63년이죠. 63년도에 이제 몇 차? 몇 대? 5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제 5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몇 공화국? 3공화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요거야. 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상하라고 하는 요거 이제 브라보 각서죠. 몇 년도? 66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우리. 그래서 62년도에 군정 때, 62년도에 김종필과 오일라의 비밀회담이 있죠. 비밀회담이 있고, 이 64년도에 육삼항쟁을 눌러버리고, 65년도에 한일협정도 있고, 65년도에 베트남 파병도 있어요. 이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이제 몇 년도에? 1966년도에 브라운 각서에서 30 때, 이 박정희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65년. 두 개가 있다.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에. 특히 베트남 파병 때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거 해줄게. 너희 군대를 한국식으로. 그리고 베트남에 가 있는 한국 군인의 월급을 미국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들이 쓰는 물건들을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을 사서 줄 테니까 너희는 군대만 보내줘.
하면서 이 베트남 파병으로 경제가 엄청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베트남 특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몇 공화국 때? 30대에서 평야에 가면 답이 몇 번? 4번이 됐는데, 잘 봐요. 이거야, 지금. 이 군정 시기죠. 이 군정 시기에도 어쨌든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권이라 볼 수 있지. 왜냐면 집권의 의미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잡거나 정권을 잡는 거야. 그럼 권력을 잡았다고 보시면 이제 1번에 직선제 개헌을 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제 개헌이 일단 첫 번째가 1차 개헌 52년도죠. 이승만 때 발췌 개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5차 개헌이야. 5차 개헌에 다시 대통령 직선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도에? 87년 9차 개헌 때 5년 단임 직선제죠. 그래서 이제 1번도 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다바는 4번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4번이 답이지만은 1번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둘게. 알겠죠? 요거고. 근데 제가 뭐 무조건 된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제 그 경찰 시험이라든가 몇 번 이 시정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어쨌든 요 문제는 충분히 이 시정을 할 만합니다. 알겠죠? 요거였고. 자, 근데 인물을 물어본 거죠. 근데 1번도 세모칠게. 자, 근데 3.1 민주구국 선언은 이게 1976년도에 4공화국 때 반유신 투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익환 목사라든가 김대중, 윤보선 이런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이제 반유신 투쟁을 전개한 게 3.1 민주국 선언이다. 알겠죠? 근데 그 중에 대통령이 되신 분은 김대중이지. 근데 이건 박정희 얘기하는 거니까 알겠지? 안 되겠고. 자, 4번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죠. 반민특위가 만들어지지. 이 반민특위는, 그러니까 반민법이 48년 9월. 다시 연도 기억해야 돼. 48년 9월에 이승만 정부 때 반민법이 만들어지고요. 48년 10월에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 위원장 김상덕이었어. 그러니까 중요한 분은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선 1번과 4번인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사료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료가 어려운데 64년도 연도 기억하고 수출의 날. 그리고 이제 4번. 네, 66년도에 이제 30대 브라운 각서. 그래서 올해 그 총평 하신 분들을 쭉 보면은 문제가 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문제 난이도가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100점 얘기는 안 해. 100점 얘기를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13번 문제 같아요. 이 13번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문제였고, 생소한 문제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또 뭐 복선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사료도 잘 기억하시는데 사료보다도 연도를 기억하세요. 경제에서. 그래서 우리 수출날이 몇 년도? 64년. 이거 더 중요한 건 100억 달러는 77년을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지만은, 근데 어쨌든 1번과 2번과 3번, 4번 사료는 좀 기억하시고, 특히 4번은 브라운 각슨 연도까지.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요 문제를 보면서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된 교과서에서도 출제가 되는구나. 요런 문제가 나올 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땐 쉬운데, 요런 문제들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 준 자료 나왔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드리는 자료들을 좀 꼼꼼히 보자. 그리고 요번에 우리 4월 5일이죠. 그러니까 지방직과 서울시 법원직 대회에서 독심술 끝장전 문제 풀이할 때도 개정된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예요.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아마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요번 문제의 특징이 뭐냐, 우리 지방직 근현대사 쪽에 많이 나왔죠. 그게 교과서 개정되면서 앞에 선사시대, 고조선, 초기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삼국시대도 되게 짧아요. 한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돼.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현사 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방직과 서울시도 이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시험 문제는 다시 한번 수시나 몇 년도? 64년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가 아마 올해 국가중에서 가장 키가 되는 문제였고요. 14번은 이것도 처음 본 사료이지만 올해 출제자가 그래도 약간은 그 문제를 낼 때 양심적이다 라기보다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려운 사료지만은 충분히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번 문제는 예성 논쟁. 일단 예성 논쟁인데 어느 왕 때? 현종 때 두 번이 있죠. 잠깐 정리하고 문제를 갈게. 그래서 예성 논쟁은 현종 때인데 우리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 그때 서인과 남인이에요. 이 서인과 남인의 예성 논쟁이 터지는데,
일단 예송 논쟁할 때 예송이란 예에 대한 소송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누구? 효종이죠. 자, 효종, 복림대군이다. 자, 인조의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첫째가 아니죠. 차남이었는데 이 복림대군의 정통성, 이 문제가 되는 거야.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서인과 남인의 정치 철학이 달라요. 이 정치 철학의 문제인데 그때 우리 왕권 강화가 남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인 쪽은 무조건 왕권 강화 쪽이고 신권 강화 쪽이 서인 쪽이야. 요거에서 자, 먼저 1차 예송이 있죠. 자, 1차 예송은 무슨 예송? 기해 예송입니다. 자, 2차가 갑인 예송이에요. 2차가 우리 갑인 예송인데 각기 이제 자, 1차 때 기해 예송은 누가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의 분이 살아있어요. 네. 네. 자, 그때 효종이 죽었을 때 그 상복을 입는 기간을 얼마로 할까? 서인 같은 경우는 효종이 왕이었지만 장남이 아니죠. 차남이지. 그러니까 얘를 정통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야. 그러니까 짧게 가자. 몇 년? 1년 가자예요. 근데 남인 같은 경우는 효종이 네, 장남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이었죠. 왕이었고 선왕들의 핏줄을 맞지. 그러니까 얘를 정통으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몇 년? 3년 가는 거예요. 1차 때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제 서인이 이겼지. 근데 2차는 기회죠. 갑인 예송 때 효종 비가 죽어. 그때 이제 서인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효종이 정통이 아니니까 짧게 갑시다. 몇 개월? 9개월 갑시다 예요. 근데 이제 남인 같은 경우는 효종이 네, 장남은 아니지만 차남이었지만 정통으로 벌 수 있다.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몇 년 가자 이제 1년 가자야.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때는 남인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 기해 예송 때 남인이 승리한 거예요. 요건데 그때 이제 주자 가래를 근거로 왕사 동네가 서인이었고 국조 오래을 근거로 왕사 부동네가 남인. 신권 가하가 서인 쪽에 짧게 가는 거야. 자, 왕권 가하가 남인 쪽인데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먼저 봐봐. 자, 상소에서 현종 때니까 네, 현종에게 상소한 거지. 신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좌참찬 송중길인데 이 송중길은 서인 쪽이야. 그걸 몰라도 잘 봐. 자, 올린 차자를 보았는데 상복 절차에 대해서 논한 것이 나와는 큰 차이가 있대. 자, 해서 장자를 위해서 3년. 그러니까 장자들은 3년 있는 거야. 입는 까닭은 위로 정체,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통이 되기 때문에 네, 조상의 제사나 가문의 법통을 전하기 때문에 3년 있는데 중요한 게 있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서인은 이 복림대군이 차남이죠. 이 차남이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통이 아니라는 게. 근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복림대군이 효종이 장남은 아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었으니까 얘를 정체라고 하는 거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정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이기 때문에 자, 참치 3년 복이죠. 입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3년을 입어야 돼. 3년 입전 얘기인데 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차남이었죠. 차남이니까 적통이 아니라는 얘기야. 정체가 아니라는 얘기야, 적통이. 근데 남인 같은 경우는 이 정체, 적통을 얘기하는 건 장남, 차남의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를 대를 이었으면 정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종도 인조의 아들이죠. 아들이지만 차남이지만 아들이니까 정통이니까 몇 년? 3년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남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예송 때? 기해 예송 때 누구다 이건? 남인 얘기해. 그러니까 신이 누군지 몰라도 돼. 남인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붕당을 물어본 거니까 남인 합니다. 그래서 남인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제 볼게요. 자, 남인에서 이제 첫 번째 기억에 기사반구. 이거 우리 엄청 했던 거. 자, 봐. 광해군 때 인조 반정이에요. 자, 인조 반정을 주도한 건 서인, 참여한 건 남인. 이거 안 돼. 자, 다시 인조반 주도한 건 서인이야. 참여한 게 남인이었고. 근데 그 인조 반정 이후부터 쫙 거의 대부분은 여당이 서인이었어요. 여당이 서인인데 남인들이 2번 정도를 권력을 잡아. 그 첫 번째가 이거지. 무슨 예송? 갑인 예송. 현종 때 갑인 예송으로 이제 권력을 잡아요. 이겼으니까. 그리고 숙종 때 환국 3개 있죠. 경신, 기사, 갑술. 요거다. 그래서 경신, 환국 때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남인들이 쫓겨난 거야.
그러다가 무슨 왕국? 기사왕국이죠. 자기네 아들이 자 세자가 되면서 남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 무슨 왕국? 기사왕국에. 하지만 뒤에 갑술 환국 때 다시 서인들이 재집권하면서 남인들은 재기불능에 빠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인조반정 이후에 대부분의 여당은 서인이지만 남인들이 권력을 잡은 적이 있어. 그래서 무슨 예성? 갑인, 예성과 기사 환국 기억하셔서 일단 기억은 맞는 거예요. 대신 이거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문제인데 일단 리을부터 지우자. 자 이와 성원의 문인들은 서인이죠. 이거 이황과 조식의 문인들이 남인 요거였고 그럼 일단 두 개를 지어내면 디귿을 정확히 몰라도 답은 나오는 건데 잘 봐요. 우리 수업 때도 한번 했던 게 환국이 경신, 기사, 갑술이죠. 이 갑술 환국 때 남인들은 어디?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요. 근데 이제 정조 때가 돼. 이 정조 때가 되면 무슨 책? 탕평책을 하면서 뭐를요? 시파들을 기용할 때 특히 누구를? 남인 시파를 많이 기용한 거야. 특히 누구? 정약용. 이 정약용의 대표적인 남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술 환국 때 밀렸던 남인들이 누구 시절 때? 정조 시절 때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디귿 답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몰라도 이 니은과 리를 지어내시면 돼요. 기억과 디귿 답이 2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사료, 그러니까 예속 논쟁의 사료를 해석할 수 있냐? 근데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선 예속 논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1차 기예 예송 때 참취해설 3년사를 주장한 게 누구다? 남인. 차이는 서인 같은 경우는 효종이 복림대군, 장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통을 할 수 없다. 짧게 가자인데 남인 같은 경우는 꼭 장남이어야지 정통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었으니까 정통으로 보자 해서 3년 가자. 됐어요 지금? 네. 이 문제도 학생들이 많이 좀 틀렸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15번 문제를 틀린 분들은 사료 해석의 문제가 좀 있다. 요거였고 자 16번부터 씌워집니다. 15번부터. 자 15번도 우리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16세기에 우리 16세기에 좀 나오는 문제는 일단 첫 번째가 사화 얘기야. 무갑기을, 무어사와 갑자사와 김여사와 을사사와. 두 번째가 조광조 얘기. 대체 근데 세 번째가 뭐였냐? 훈구와 살인 비교하는 건데 요 중에 제가 문제가 약간씩 바뀐다 했죠. 바뀌면서 16세기의 왕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16세기의 왕들은 연산군이 있었어요. 자, 연산군이 있고 다음에 누구냐? 우리 중종. 다음에 자 누구죠? 인종. 별 의미 없고 자 누구? 명종. 과 16세기 말에 누구? 선조. 이 왕들을 잘 좀 기억을 하라고. 근데 그때 중요한 왕이 누구였냐? 우리 중종과 명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종 때 상황이라든가 명종 때 상황을 책까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이릉실도와 동몽선습이 중종이었죠. 요거고 자 아까 우리 조선 방해수도가 명종. 이런 거 다 나온다고. 임꺽정의 난도 명종인데 요걸 그대로 문제로 낸 거예요. 해서 이제 자 보자. 우리 이건 쉬워. 이제 삼포해란이 누구 때? 이거 중종 때. 중종 때인데 그 전에 한번 볼까 우리? 자 세종 때 대마도까지 이 정부가 대마도 까고 삼포 열고 계약조. 다음에 중종 때 삼포해란. 이때 비변사가 임시기구 요거였지. 그 임시란 당연히 선조 때지. 이제 선조 때가 되면 이제 요 문제는 그냥 요거네. 중종 때에서 또 누구 때 선조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인데 충분히 예상이 돼요. 누구로? 명종으로 예상이 되지 이거. 이건데 첫 번째가 답이죠. 을서사화가 누구 때? 명종. 그것 답이에요. 요거고. 자, 경국대전은 성종 때. 들을 수 없어요. 자, 향약 집성방 세종. 우리 의학서적도 엄청 외웠다. 자, 향약 최치원령, 향약 집성방, 의방 유치가 세종. 동의보감이 광해군 때 허준,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이에요. 자, 그리고 정약용의 마가유통이 정조. 자, 이재마의 동의세본이 고종 때를 외워놓으시면 당연히 3번은 세종이고 활자 너무 쉽죠. 자, 개미자 태종, 갑인자 세종, 식자판 조립도 세종, 이거 정리자, 생생자, 한고자가 정조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듯이 중종과 선조를 끊었죠. 근데 끊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연습한 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16세기의 왕들의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중종 때 삼포해란, 이거 명종 때 을묘해변, 선조 때 임진왜란에서 이 문제도 사화까지 연결되면서 문화까지 연결되면서 나온 문제지만 뭐 우리가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16번 갑시다.
자, 16번은 연도 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연도가 아주 지엽적인 연도가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일제강점기인데, 일단 우리 일제강점기에 1910년대죠. 자, 10년대 제가 꼭 외워야 되는 게 일단 회사령. 자, 회사령은 연도를 두 개, 몇 년? 1910년이죠. 그래서 이제 허가제였다가 1920년에 폐지가 되는 거. 허가제에서 뭘로? 신고제. 자, 두 번째가 이제 태영령이 있었죠. 자, 태영령은 좀 늦어. 몇 년도? 12년. 1912년에서 몇 년? 20년까지. 요거였고. 자, 토지조사사업이죠. 이 토지조사사업이 1912년부터 1918년까지였다. 그래서 10년대 이거 꼭 기억하지, 우리가. 그 20년대가 있죠. 20년대에는 자, 20년의 산미 증식계획 시작돼. 그리고 이제 회사령 폐지가 20년. 그리고 이제 연초 전매령이 21년. 관세 철폐가 23년. 뭐 경성 제국제약이 24년 이런 게 있었어요. 요거고 30년대 저희가 꼭 외워야 되는 거. 연도 외우는 거. 국가 총동원령이 38년. 요건데 일단 요 문제는 자, 회사 설립이죠. 회사 설립을 총독의 허가를 받자 회사령. 그럼 연도가 나오네. 10년부터 어디까지? 20년까지. 요건데 자, 지금 보자. 산미 증식 계획 일단 시작이 20년이야. 폐지를 몰라도 이때 폐지될 수도 없죠. 시작이 20년인데. 그래서 20년에 시작이 되었다가 1차와 2차가 했어요. 그래서 2차가 34년도에 폐지가 되는 거야. 요거는. 근데 이거 폐지된 연도를 몰라도 야, 시작이 20년인데 어떻게 이때 폐지가 돼요? 이거 안 된다. 자, 국가 총동원법은 38년이었죠. 이거 지우시고. 자, 남면 북양 정책은 30년대. 자, 일단 일본이 31년도에 만주사변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우죠. 그리고 대륙 침략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쟁 물자를 뜯어가는 게 병참 기시와 요거였고 공업 원료를 뜯어가는 게 남면 북양 정책에서 몇 년대? 30년대야 이거. 될 수가 없다. 됐죠? 남는 몇 번이야? 4번. 근데 4번도 어려워요. 자, 봐 이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연습을 많이 했던 거다. 조선교육령도 중요하겠죠. 이 조선교육령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몇 차? 3차가 있고요. 4차까지 있어. 근데 일단 연도 외우셔야 돼. 1차가 11년 이겁니다. 2차가 22년 돼요. 3차가 38년 요거고 4차가 43년인데 우리가 준비했던 건 네, 예를 들면 이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보여주고 요 2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던 시기를 물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얘가. 그럼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이 22년도죠. 3차가 38년이니까 22년부터 38년까지가 이때야. 근데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기억을 하자. 했던 게, 자, 우리 1차 때 보통학교죠. 1차 때는 보통학교 몇 년? 4년 되는 거야. 그리고 2차 때는 이게 몇 년으로? 6년 바뀌어요. 6년 바뀌고, 자, 이게 3차 때죠. 뭘로? 소학교로 명식이 바뀌어. 이게 소학교로 바뀌고요. 이게 41년도지. 이 41년도에 뭘로? 국민학교로 바뀌는 거.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다시 보통학교 4년 1차, 6년이 2차 때야. 자, 소학교로 바뀌는 게 3차고 국민학교가 41년도에 요거였고, 특히 2차 때는 조선어 과목이 필수 과목 이었고, 3차 때가 조선어가 뭐가 된다? 선택 수의 과목 되는 거야. 그래서 4차 때 폐지인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를 알기 위해서 연습한 거지만 문제가 아예 그냥 내용 나왔어요. 잘 봐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몇 년? 4년으로. 몇 차 때야? 1차. 여기네. 그럼 당연히 이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그럼 만약에 소학교라는 명칭이 나오죠? 나온 몇 년? 38년부터 41년 요 사이가 소학교야.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지워내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있는데 이 조선교육령을 아예 딱 암기를 해놓으시면 더 쉽게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조선교육령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돼요.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뭐 요번 문제가 쉬운 것도 있지만은 수업 때 우리가 연습한 그대로 문제가 나와서 아마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시험에서 내가 배운 내용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다 배웠어. 우리가 연습한 대로 문제가 나올 때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연습한 대로 문제가 나와주면은 실수 없이 아주 익숙하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번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빨리 할게요. 우리 잘 봐봐. 17번도
아주 큰 주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이거 46년도 46년도 이런 것이 1946년도 3월 달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되고 1947년도 5월 달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돼요. 결렬되면서 1947년 9월부터 유엔 총회.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의 총선거를 결정하지만 북한이 거부하죠. 하면서 이제 48년도 2월달 유엔 소총회. 자, 유엔 소총회에서 이제 북한이 거부하니까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하자 해서 이제 유엔 소총회 결의에 따라서 이제 뭐예요? 50 총선거 열리는 거지. 그래서 50 총선거 북한 안 열리죠. 그 남한 같은 경우는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2개 못 열리지. 그래서 198개에서 열리는데 이 문제는 이거야 지금. 그냥 소총이 나온 거죠. 유엔 소총이 나오고 이 결의에 근거해서 시행된 조치니까 바로 뭘까? 50 총선거 끝이에요. 요거지 뭐. 답이 어느 거? 2번. 근데 미 군정창은요, 미군이 1945년 9월 달에 들어와. 그래서 1945년 9월 달에 들어와서 이 미 군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의합작위원회죠. 이거는 이제, 이게 중요하지. 46년 3월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돼요. 결렬되고 6월 달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자, 무기한 휴예된 미소 공동위원회 필요 없어. 남한만이라도 빨리 자유주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 했더니 안 된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7월 달이죠. 무슨 운동을? 자의합작 운동을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유엔 수직 전이죠. 자, 4번의 미소 공동위원회는 여기야. 자, 45년 12월 달 모스크바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2차 열렸다가 결렬되고 이제 유엔 총회 가는 거지. 그래서 마디만 기억해도 돼.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문제가 나올 때 순서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이번 문제는 아주 큰 덩어리에서 유엔 소총의 결과를 물어본 거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근데 어쨌든 지방시과 서울시를 대비해서는 이 과정은 좀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나왔지만 지방시과 서울시 좀 어려울 수 있다. 요거는 됐고, 자 18번 문제도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8번 문제는 일단 이 가의 사료가 있죠. 사료와 나의 사료가 일단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근데 가는 자 1번이 나오고 네 1번이 자 죄를 범하죠. 이거를 자 누가 1번 관원이 재판한다. 치해 법관이야 이거. 치해 법관은 몇 년도?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중에 강화도 조약 중에서도 네 정확하게는 조일 수호 조규. 이 조일 수호 조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일 수호 조규와 부록도 있지. 그 뒤에 부록을 냈죠. 그 다음에 무역규칙. 이 무역규칙까지를 묶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조일 수호 조규는 4개 맞아. 첫 번째가 조선 자주구, 일본과 대등한 권리가 있다. 두 번째가 개항이지. 부산, 원산, 인천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76년도에 먼저 부산 열고 80년도에 인천 열죠. 원산 열지. 그리고 83년도에 인천 요거였고 7관이 해안 측량권, 10관이 이제 치해법권이야. 그리고 부록이 중요한데 자 부록은 개항장이죠. 자 부록은 다시 개항장에서 네 일단 누구? 일본인들 활동 범위를 몇리? 10리 이거 규정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개항장에서 무슨 화폐를? 일본 화폐. 자 일본 화폐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문제가 안 풀려 이제. 자 무역규칙 같은 경우는 무관세와 무항세와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는 건데 개정되는 게 83년. 관세를 낼게. 그리고 이제 방공용으로 됐죠. 단 1개월 전에 알려줘야 돼. 그 최국 대우를 가져가는 건데 일단 어쨌든 우리 강화도 조약 때는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사료는 중국이 나오죠. 이 청나라 애들 나오고 이제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의 영업소까지 가게를 차리는 거야. 이 점포를 차려서 아예 내수시장 들어오죠. 이거를 자 뭐라 그래? 내지 통상권. 나오는 게 몇 년도? 82년.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청과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때 이제 내지 통상이 허용이 되면서 아예 청나라 상인들은 개항장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륙시장, 특히 양화진과 한성까지 들어와서 영업소, 점포죠. 이걸 찾아 직접 장사하는 거야. 해서 이제 요 두 개의 사이의 상황을 물어보는데 일단 거꾸로 할게요. 4번의 방공령. 자, 우리 방공령은 개항 이후에 100여 차례 나오지만 특히 함경도에 방공령이 있죠. 조병식. 이게 몇 년도? 1889년도야. 그래서 제가 방공령이 나오면 무조건 연도 문제를 했어요. 몇 년도에 89년 들어올 수 없어 이거. 연도가 이거니까. 자, 황국중앙총상에도 우리가 엄청 외웠었지. 자, 독립협회가 1896년인데 짝꿍이 두 개 있어. 찬양회하고 황국중앙총상이 몇 년도? 1898년이에요. 근데 독립협회라는 단체에 저항하는 보부상들의 황국협회에도 1898년에서 무조건 외웠던 문제. 들어올 수 없다. 알겠죠? 요거고. 자, 러시아가 압록강 쪽에 살림이죠. 채굴권을 가져가는데 열강들이 이렇게 이권을 뺏어가는 건 네, 이걸 기억해야지. 1896년도에 아간파천이에요. 그래서 아간파천을 계기로 제가 수업 때 이 아간파천이 우리 근대사에서 의미하는 건 조선이 공공의 밥상이 되었다 해. 아무나 와서 다 처먹으면 돼. 그때 뭐만 있으면 돼요? 최애국 대우. 그래서 러시아가 압록강, 울릉도에 나무 가져가는 거. 미국은 운산, 금강이죠. 전개하고. 일본이 직상. 그다음에 자 독일이 당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걸 기억해. 연도를 몰라도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들이 이권 침탈이 나오고 이걸 막아내는 게 독립협회니까 시기 안 맞지. 근데 일본을 보시면 잘 봐. 자, 좀 어렵지만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이 됩니다. 다시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 뒤에 추가로 이제 부록을 맺어요. 거기서 이제 개항장에서 뭐 할 수 있다? 개항장 내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요 시기에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이지?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대에서 약간 경제, 연도 문제와 함께 경제, 흐름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도 학생들이 약간 좀 어렵게 문제를 푼 학생들이 있어요.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그걸 틀린 학생들은 주로 일단은 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정확히 못 외운 거고 두 번째가 이 연도를 못 외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개가 다 종합적으로 돼 있어야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뭐 소거법이 된다고 해도 이 문제 풀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도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요거고. 자, 18번 문제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오류의 문제에서 약간 어려웠던 문제가 13번 문제. 그 14번 문제 사려가 어려웠고 요 문제가 약간 어려웠어요. 요거. 자, 19번 갑니다. 이건 문제가 그냥 저기져 있죠. 이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 그냥 암기하는 거. 근데 싫어해. 왜냐면은 제가 올해 시험을 대비해서 개혁안들은 처음부터 외웠어요. 근대사에서 가장 귀찮은 게 이거니까. 그래서 우리 갑신정변 때 신정부 강령이 있고 동학대 패전기여감,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 자, 동접회 헌의육조 있죠. 그 활빈당의 대한삼인논설 13조목인데 요 사료는 그냥 14개가 나오는데 밑에 그냥 홍범이 있어. 홍범 14조. 몇 차 때? 2차 때. 자, 2차 때 발표가 되지만 내용 자체는 1차 때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탁지하문에서 조세를 부과하죠. 이게 홍범 14조. 네, 우리 호주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게 갑신정변, 탁지하문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게 1차 갑오개혁이 이게 홍범 14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홍범 14조 1차 때 거니까 탁지부에서 재정을 관리하되 예산 결산까지도 알려주자가 헌육조. 탁지부의 재정을 내장을 넣는 게 뭐냐 우리 광무개혁 때.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왕실과 국정사무를 분리하자. 네. 그래서 왕실사무는 네 다시 왕실사무는 어디 우리 어디냐 국내부, 국정사무가 의정부에. 그래서 1차 때 의정부와 국내부를 나누죠. 그리고 요게 이제 홍범 14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억과 니은 들어올 수 있어요. 요거고 지계 발급은 대한제국대예요. 이거 안 되지. 자, 4번에 이 대한찬일은행인데 요것도 우리 학생들은 너무 쉽게 풀더라. 몇 년도? 1899년 연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1899년도에 대한제국대 식산흥합정책에서 고종이 이 대한찬일은행을 엄청 지원을 해요. 근데 이게 설립된 게 몇 년도? 1899년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올해 근대사 문제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약간 이제 앞으로 연도를 좀 꼼꼼하게 좀 외워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내연인데 리얼 지문에 대한천일은행이 1899년도에 설립이 되고 고시용이 대한제국 때 이 은행을 엄청 지원을 하는 거야.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19번도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한 대로 나왔고, 자, 마지막 대망의 20번 갑니다. 자, 20번도 흐름 문제예요. 자, 우리 만주사변 일제강점기가 2번 나왔는데, 자, 우리 만주사변이 31년 됐지. 중일전쟁이 37년. 자, 태평양 전쟁의 발발은 1941년도에. 그러니까 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 또 연도를 외워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학교부터 하자. 자, 소학교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교육용이 1차, 2차, 3차, 4차 있어요. 1차 때는 보통학교가 4년, 2차 때 6년이었지. 그리고 3차 때 보통학교 뭘로? 소학교로 보통학교의 명칭이 바뀌는 거야. 요게. 그리고 이제 이게 몇 년도가? 38년이었죠. 그리고 이게 41년도에 뭘로? 국민학교로 바뀌죠. 그럼 어쨌든 자, 바뀌기 전에 요 시기에는 어쨌든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학생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명칭이. 요거 기억해야 돼. 조선교육이념. 자, 한국신민서사도 요때 우리 38년도죠. 38년도에 3차 조선교육령을 바꾸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신민서사 같은 걸 암송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국신문은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 외웠던 게 신문의 연도를 외웠어요. 그래서 독립신문이 1896년, 자,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1898년도에 나오죠. 나오고 한일합방 1910년 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를 줘, 안 줘? 안 줘요. 그래서 이런 신문은 다 폐간되는 거야. 폐간되고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20년부터예요. 2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나오지. 그러니까 이때 제국신문 나올 수도 없어. 없는 거고. 자, 4번에, 3번 답입니다. 4번에 쌍성보. 그치, 우리. 자, 다시. 만주사변. 몇 년도에? 31년도에 만주사변을 계기로 독립군들, 한중 연합작전이.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대전, 사는, 대전 사는 동쌍, 독한. 자, 독한, 호로세키, 지와 이제 혁명의 영흥. 그래서 이제, 자, 우리 다 외웠던 거, 혁명의 영, 흥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 31년도에 만주사변이죠. 이걸 계기로 한중연합이니까 그 뒤에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대전자령과 사도하자, 동경성과 쌍성보 이거야.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중국의 호로군, 장군은 지청차.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과 중국의 의용군이죠. 영릉가와 흥정성에서. 그래서 우리 만세를 뺐구나. 그래서 혁명의 영, 만세까지 해서. 자, 장군은 누구다? 우리 양세봉. 요걸 외웠었어요. 그래서 요걸 외우시면 이제 31년도에 만주사변을 계기로 어쨌든 무슨 작전? 한중연합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들어올 수 있죠. 그때 이제 한국 독립군과 호로군, 이 쌍성보에서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몇 번 우리? 답이 몇 번이냐? 3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쨌든 시대를 딱 끊고 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의 특징이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근대사도 많이 나왔지만 근대사가 흐름 문제부터 연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 요번에 그러니까 다 이제 정리해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작년도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않고 합격권도 아마 95점 정도는 되셔야 될 거예요. 요거 다 맞은 학생도 있어. 지금 그래서 어저께인가 한 4명 정도 연락이 왔어요. 와서 다 맞았다고 했는데 이제 뭐 다 맞지 못해도 한 95점 정도는 되셔야지 올해는 합격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점수가 좀 안 돼도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아직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4월달, 5월달 시험, 그러니까 6월 시험 대비해서는 2달 동안에 우리가 할 게 흐름, 과특히 근현사 쪽과 연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방직과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나간 시험은 잊어도 돼요. 남은 시간은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고,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 일단 이 내용에서 한 80점 미만의 점수 나온 학생들은 우리 수요일날 4월 19일날 수요일날 오전에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압축 강의인데 그 강의를 들으시면 점수 금방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고, 뭐 90, 80점 이상이 나오신 분들은 수요일날 저녁에 4월 19일 다시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 독심술 끝장전 우리 해봤죠. 그 문제가 다시 진행되는데 이번에 다 교과서가 이제 개정된 거를 가지고 문제를 할 테니까는
아마 지방시가 서울시를 대비해서는 아마 좀 어려운 사례들도 다 정리될 거예요. 연도 문제 같은 것들. 그래서 4월달, 5월달은 그 수업도 있고 특강도 있으니까는 아직 시간은 많아. 포기하지 말고요. 어쨌든 우리 시험 6월달 시험을 대비해서 법원 학생들도 최선을 다하시면은 다시 한번 좋은 결과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됐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해설 강의지만은 뭐 답 체크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정리해드린 거고 촬영한 분이 고생 많으셨는데 자 어쨌든 우리 지방시과 서울시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힘냅시다. 알겠죠? 됐고 다음 주 수요일 19일 날 개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만나면서 열심히 합시다.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독한국사 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